네가 감히 내 딸 먹일 귀한 보약을 훔쳐가? 이 도둑 고양이 같은 것! 남편이 임신한 저를 위해 지어준 값비싼 보약을 시어머니가 전부 훔쳐가 제 딸에게 먹였습니다. 시골 출신의 며느리라 무시하고 제 모든 것을 빼앗아도 된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몰랐습니다. 바보처럼 순하기만 한 줄 알았던 제 남편이 사실은 이 모든 비극의 복수극을 계획한 설계자였다는 것을 그날 밤 남편은 텅 빈 보약 상자 안에 작은 녹음기 하나를 숨겨두었습니다. 그 녹음기는 억대의 빚과 사기, 그리고 이 집안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끔찍한 출생의 비밀을 밝혀낼 신호탄이었습니다. 평안한 노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지독한 시집살이의 충격적인 결말을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남편은 임신한 아내의 기력 보충을 위해 귀한 보약 2상자를 사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몰래 장롱을 뒤져 그 보약을 전부 자기 딸에게 줘버렸죠. 그날 밤 남편이 장롱 안에 무언가를 넣어두자 시어머니는 기겁하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군 가정에서 한낱 그림자처럼 무시당하는 것만큼 큰 고통은 없을 겁니다. 제 이름은 박서윤, 올해 31살입니다. 여자로서 인생의 쓴맛, 단맛을 모두 맛보기에 충분한 나이라고들 하죠. 저는 현재 임신 5개월 차에 접어든 예비 엄마입니다. 뱃속에서 작은 생명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을 느낄 때마다 제게 닥친 모진 시련을 이겨낼 가장 큰 힘을 얻곤 합니다. 하지만 뿌리 깊은 편견으로 가득한 이 집에서 사는 것은 가난한 시골 출신인 저에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제 남편 김진우 씨는 순박하고 무뚝뚝하지만 누구보다 성실한 사람입니다. 제가 임신 소식을 알리던 날 남편은 눈물을 쏟으며 저를 꼭 껴안고는 우리 모자를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너무 착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착한 것을 종종 나약함과 동일시하곤 하죠. 특히 임신한 아내와 친어머니 사이에서 갈등할 때 남편의 고뇌는 깊어만 갔습니다. 시어머니인 최 여사는 아주 전형적인 가혹하고 차별이 심한 분이셨습니다. 그분 눈에 저는 아무리 돈을 벌고 공손하게 대해도 그저 아들 덕에 서울에 올라와 호강하는 시골뜨기 며느리일 뿐이었습니다. 저에 대한 냉대와는 정반대로 최 여사는 저보다 3살 어린 시누이 김유라를 맹목적으로 감싸고 돌았습니다. 유라는 번듯한 직업도 없이 하루 종일 치장하고 쇼핑하며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최 여사에게 유라는 언제나 애지중지해야 할 귀한 딸이었죠. 그런 불공평한 일상은 매일같이 제 가슴에 차가운 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늘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한 번 참으면 집안이 편하다. 뱃속의 아기를 위해서라도 참자. 남편이 중간에서 힘들지 않게 참아주자. 그러던 어느 날 저의 인내는 2상자의 보약 때문에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당시 저는 입덧이 너무 심해 몸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창백해진 제 얼굴과 줄어든 체중을 보며 남편은 몹시 마음 아파했죠. 남편은 월급을 탈탈 털어 최고급 산모 보약을 2상자나 구해와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매일 밤 한 첩씩 다려 먹고 아기를 위해 힘을 내라고 말하면서요. 저는 남편의 사랑이 담긴 고급스러운 오동나무 상자를 보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이 사람만 있다면 어떤 고생도 할 수 있다고 다짐했죠. 저는 그 보약 상자를 거실에 있는 제 개인 장롱 서랍에 보물처럼 소중히 넣어두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사흘 뒤 보약을 다려 마시려고 서랍을 열었던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텅 빈 상자가 저를 비웃듯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귀한 보약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집에서 저희 부부를 제외하면 최 여사와 유라뿐인데 설마 도둑이 보약만 훔쳐가기라도 한 걸까요? 저는 허탈한 마음에 거실 한복판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는 답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마음속으로는 이미 범인을 짐작하고 있었지만 애써 믿고 싶지 않았던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부엌으로 내려갔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머리에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최 여사가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약탕기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향긋한 한약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 향긋한 냄새가 비수처럼 제 자존심을 찔렀습니다. 식탁에는 시누이 유라가 느긋하게 앉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친구와 커피 마실 시간에 늦겠다며 엄마를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울음을 삼키며 부엌으로 들어가 최대한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 보약 가져가실 때 왜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제 목소리에 최 여사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날카로운 눈으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마치 제가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사람처럼요. 집에 있는 보약 누가 먹으면 어떠냐. 우리 유라가 요즘 밤샘이 잦아서 얼굴이 말이 아니야. 너보다 몸보신이 더 급해. 최 여사는 심지어 제 가슴에 못을 박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넌 임신했으니 그냥 밥이나 잘 챙겨 먹으면 돼. 보약 잘못 먹어서 애만 커지면 낳을 때 고생만 하지. 좋을 거 하나 없어. 저렇게 비쩍 마른 우리. 유라야말로 몸매 관리하고 기력 보충해야지. 최 여사의 말은 작은 부엌을 시큼하게 채웠고 제 귀는 멍멍해졌습니다. 유라는 저를 겨눈질로 쳐다보며 사과는커녕 남의 물건을 함부로 쓴 것에 대한 일말의 미안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턱을 치켜들며 말하더군요. 보약 몇 첩 가지고 새언니도 참 쪼잔하게 구네. 역시 시골 출신은 속이 좁다니까. 저는 분노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눈물이 인부복 위로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대로 돌아서서 방으로 올라가 문을 걸어 잠그고 제 서러움을 통곡으로 쏟아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은 퉁퉁 부은 제 눈을 보고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텅 빈 보약 상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둡게 가라앉았고 두 주먹은 뼈마디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당장이라도 내려가 시시비비를 가리고 제 아내로서의 최소한의 존중을 되찾아주길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저를 품에 안고 말했습니다. 서윤아, 그냥 참아. 어머니 성격 원래 저런 거 알잖아. 내가 새로 사다 줄게. 집안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그냥 넘어가자. 그냥 넘어가자는 남편의 말은 제 마지막 희망마저 꺼뜨리는 찬물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팔을 뿌리치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요? 그들이 제 아내로서의, 엄마로서의 권리마저 모두 빼앗아갈 때까지? 저는 남편에게 등을 돌리고 잠든 척 눈을 감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파도가 일렁였습니다. 이대로 침묵한다면 제 자리는 영원히 짓밟힐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다루고 있지만 극적인 재미를 위해 일부 허구적인 내용과 인공지능 기술이 사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가족 간의 경계와 존중에 대한 깊은 교훈과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날 밤 창틈으로 바람 소리만 들리는 어두운 방 안에서 남편이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소리 없이 걸어 텅 빈 보약 상자가 놓인 장롱으로 다가갔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그의 뒷모습은 외롭고 차가워 보였습니다. 저는 남편이 서랍 깊숙한 곳에 무언가를 넣고 잠그는 것을 보았습니다. 철컥하는 자물쇠 소리는 고요한 밤에 유난히 건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경고의 종소리처럼 들렸고 그 순간부터 그 장롱은 단순한 수납 공간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시어머니가 상상조차 하지 못할 무서운 비밀이 숨겨지게 된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무거운 몸과 헝클어진 마음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창문으로 따스한 아침 햇살이 비쳤지만 제 가슴속 얼어붙은 냉기는 녹여주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일찍 일어나 나갔는지 옆자리는 희미한 온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으려 애쓰며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부엌에서는 고소한 음식 냄새가 났지만 제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은 최 여사와 유라의 웃음소리였습니다. 두 사람은 오늘 저녁 유라가 최 여사의 오랜 사업 파트너 아들, 부잣집 도련님과 선을 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유라야, 있어 보이게 잘 행동해야 한다. 옷이랑 보석은 엄마가 다 준비해놨으니 절대 꿀리면 안 돼.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르려 했습니다. 그때 유라가 저를 돌아보며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역시 최고급 보약은 다르다니까. 한참 먹었더니 정신이 맑아지고 피부에서 광이 나네. 최 여사도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죄책감은커녕 오히려 저를 훈계하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유라 인생이 걸린 중요한 약속이 있으니 너는 집이나 깨끗하게 치워놔. 그렇게 죽상하고 있다가 집안 재수 떨어뜨리지 말고. 저는 말없이 서서 유리컵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였죠. 울분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지금은 무슨 말을 해도 딸을 맹목적으로 감싸는 시어머니 앞에서는 소용없을 테니까요. 오후 무렵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고급스러운 쇼핑백과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남편은 곧장 방으로 올라와 저를 앉히고는 새 보약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전 것보다 훨씬 더 비싸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서윤아, 이건 황실에 진상하던 귀한 보약이야. 내가 어렵게 구했어. 앞으로는 이 장롱에 잘 넣어두고 꼭 잠가. 알았지? 남편은 제게 반짝이는 새 열쇠 하나를 건넸습니다. 저는 놀라서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가족끼리는 믿어야 한다며 집 안에 어떤 서랍에도 자물쇠를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제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말대로 해. 이 열쇠는 우리 둘만 가지고 있는 거야. 무슨 일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주면 안 돼. 남편의 깊은 눈을 들여다보며 저는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 변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나약하고 순종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서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남편의 말대로 새 보약 상자를 거실 장롱에 넣고 열쇠를 돌려 단단히 잠갔습니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안도감보다는 기묘한 불안감이 제 마음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최 여사와 유라는 화장을 하고 옷을 갈아입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유라는 제가 보기에도 명품인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건 분명 그녀의 월급으로는 어림도 없는 가격이었습니다. 목에는 지난달 최 여사가 저에게 빌려간 제 결혼 예물인 순금 목걸이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속으로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최 여사는 문득 거실 장롱에 달린 새 자물쇠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즉시 어두워졌습니다. 최 여사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진우 너냐? 아니면은 네 마누라냐? 누가 집 안에다 이따위 자물쇠질을 해놨어? 한 집에 사는 가족끼리 감출 게 뭐가 있다고. 이제는 아주 이 어미를 도둑 취급하는 거냐? 남편은 제게 반찬을 집어주며 어머니의 분노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온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요즘 집에서 자꾸 물건이 없어져서요. 마음 편하려고 잠갔습니다. 그리고 저긴 저희 부부 개인 공간이니 어머니나 유라도 모르는 편이 더 나은 물건도 있고요. 남편의 말은 최 여사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었습니다. 그녀는 늘 예 하던 아들이 감히 저런 말을 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유라도 옆에서 입을 삐죽이며 투덜거렸습니다. 아주 금은보화를 숨겨놨나 보네. 누가 볼까봐 저렇게 유난을 떠는 거 보니. 식사는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끝났습니다. 저는 남편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태연했지만 저는 그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계획이 움직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짙은 어둠이 집을 감쌌을 때 저는 침대에 누워 바깥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또다시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남편이 장롱을 열고 아주 작은 무언가를 안에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아챌 수 없을 만큼 작은 물건이었습니다. 남편은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처리한 후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제 옆에 누웠을 때 숨소리는 고르게 들렸지만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남편의 모든 움직임을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최 여사는 살기등등한 표정으로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장롱 앞에 서서 분노와 호기심으로 충혈된 눈으로 그것을 노려보았습니다. 대체 뭘 숨겨놨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어. 저는 계단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최 여사는 주머니에서 낡은 열쇠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새 자물쇠에 열쇠를 하나씩 맞춰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최 여사가 집안 구석구석을 마음대로 뒤지기 위해 만능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잠시 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최 여사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장롱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안에 있는 보약상자에 닿으려는 순간 최 여사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장롱의 어두운 구석에는 보약이나 금은보화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그녀를 향해 위협적인 붉은 빛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가 테이블 다리에 걸려 바닥으로 나동그라졌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려 퍼졌고 제 심장은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수건을 내던지고 계단을 뛰어 내려갔습니다. 눈앞의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시어머니 최 여사가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늘 권위적이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는 테이블을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활짝 열린 장롱을 향해 부들부들 떨며 손가락질하고 있었습니다. 밝은 아침 햇살 아래에 어젯밤 남편이 넣어둔 작은 물체가 차가운 붉은빛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움직임을 감지해 스마트폰으로 경고를 보내는 초소형 블랙박스 카메라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를 경악하게 한 것은 카메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새로 사온 보약 상자 옆에는 남편의 날카로운 필체로 쓰인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늦기 전에 멈추세요. 저는 마지막 계단에 멈춰서서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늘 순하고 나약하게만 보였던 남편 김진우가 이토록 정면으로 심리적인 압박을 가할 줄이야. 저는 최 여사를 부축하려 다가갔지만 그녀는 제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목이 쉰 소리로 악을 썼습니다. 네가 무슨 요망한 짓을 해서 내 아들을 이렇게 망쳐놨어. 감히 이 집에서 제 어미한테 덫을 놓아? 그녀는 저를 독사 같은 년이라며 모자 사이를 이간질했다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더 이상 어제처럼 눈물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진실은 명백했습니다. 그녀는 만능 열쇠로 저희 부부의 개인적인 공간을 열었습니다. 만약 이 덫이 없었다면 저 비싼 보약 역시 이전 것과 같은 운명을 맞았을 겁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유라가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은 엄마를 보자마자 제게 달려들어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새언니가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러다 열린 장롱과 작은 카메라를 발견한 유라의 얼굴은 당황스러움으로 굳어졌다가 이내 평소의 뻔뻔함으로 그것을 감추려 했습니다. 남의 사생활이나 엿보는 더러운 짓을 하다니 이 집은 더 이상 못 있겠네. 유라는 증거를 인멸하려는 듯 카메라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현관문 쪽에서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셋은 모두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거 그냥 둬. 남편 진우 씨였습니다. 언제부터 거기에 서 있었던 걸까요? 그의 출근 복장에는 아직 길 위에 먼지가 묻어 있었지만 풍기는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쓰러진 어머니를 부축하는 대신 곧장 장롱으로 걸어가 카메라에서 메모리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최 여사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사람을 오싹하게 만드는 깊은 실망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낡은 열쇠 꾸러미를 다시는 쓰지 않으시길 바랐는데 제가 틀렸네요. 최 여사는 그제야 늘 쓰던 수법을 꺼내 들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키운 공을 들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너희가 가짜 상품을 살까봐 확인해 주려 했을 뿐이라고 변명하면서요. 저는 남편의 침착함에 감탄하면서도
문득 회계사로 일하던 시절의 직업적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저는 안방 옷장 깊숙한 서랍에 넣어둔 제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믿었던 예물함을 떠올렸습니다. 모두가 거실에서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보이지 않는 불안감이 저를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3주년 기념으로 받은 다이아몬드 반지와 친정어머니가 시집 올 때 제 손에 쥐어주신 순금 5돈짜리 목걸이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대신 차가운 벨벳 안감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내가 다른 곳에 두었나 싶어 서랍 구석구석을 뒤졌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제게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예물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보약은 그저 그들의 입을 즐겁게 하기 위한 좀 도둑질에 불과했고 진짜 목표는 따로 있었다는 것을 저는 핏기 없는 얼굴로 아래층으로 내려가 텅 빈 예물함을 모두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최 여사는 울음을 그치고 제 시선을 피했고 유라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또 무슨 연극을 하냐고 물었습니다. 제 예물 누가 가져갔어요? 최 여사는 즉시 버럭 소리쳤습니다. 이 집엔 네 그 촌스러운 장신구에 손댈 사람 없어. 어디다 빼돌리고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니야? 유라의 뻔뻔한 얼굴을 보다가 저는 문득 그녀가 손에 꽉 쥐고 있는 명품 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주 희귀한 한정판 모델이었습니다. 유라 같은 백수가 어떻게 저런 걸 살 수 있었을까요? 제 예물을 팔지 않고서야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억눌러왔던 저의 인내는 차가운 분노로 변했습니다. 저는 유라와 그녀를 감싸는 최 여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저는 소리치는 대신 남편에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우 씨, 이제 보약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우리 엄마가 평생 모아서 제게 주신 것들에 대한 공정한 대가를 원해요. 남편은 저를 보고 이내 여동생의 가방을 보았습니다. 그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그는 유라에게 다가가 가방을 확인해보자고 요구했습니다. 유라는 가방을 끌어안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가 어떻게 남의 여자 말만 믿고 동생을 의심해? 최 여사도 거들었습니다. 진우야, 그만해라. 어디다 흘려놓고 생사람 잡는 거다. 하지만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유라의 손에서 가방을 빼앗았습니다. 가방이 열리는 순간 화장품과 지갑 사이에서 전당포 영수증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얇은 종이 한 장은 모든 변명을 끝내는 총선과도 같았습니다. 제가 그거를 주워들었을 때 적힌 내용을 보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유라는 제 예물을 담보로 돈을 빌렸을 뿐만 아니라 그 액수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수증 아래쪽 구석에서 저는 금융업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악명 높은 불법 사채업체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제 시누이의 사치 뒤에는 만약 터진다면 이 집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수 있는 끔찍한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얇은 전당포 영수증은 제게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결승 파이낸셜이라는 상호는 제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회계사로 일하며 저는 그 이름이 합법적인 금융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언론에서 흔히 보도되던 채무자를 벼랑 끝으로 모는 악명 높은 불법 사채 조직의 위장상호였습니다. 유라가 받은 현금 액수는 무려 1억 원. 직업도 없이 오빠와 엄마에게 빌부터 사는 시누이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짙게 가라앉았고 최 여사의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남편은 영수증을 든 채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선 채 늘 감싸주기만 했던 여동생을 향해 있었습니다. 1억? 유라야, 설명해봐. 네가 무슨 자격으로 뭘 담보로 이 돈을 빌렸어? 그리고 왜 보증인 이름이 네 새언니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야? 저는 깜짝 놀라 영수증을 다시 빼앗아 보았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보증인란에는 제 이름 박서윤과 주민등록 번호 그리고 저조차도 깜짝 놀랄 만큼 정교하게 위조된 제 사인이 적혀 있었습니다. 등골을 타고 차가운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보약 몇 첩, 예물 몇 개를 잃어버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유라는 제가 임신으로 힘들어하는 틈을 타
제 개인정보를 훔쳐 이 집 안에서 금융사기를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유라는 더 이상 평소의 오만한 표정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최 여사 옆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뉘우침의 눈물이 아닌 궁지에 몰린 자의 공포에 찬 울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친구의 꼬임에 넘어가 해외 주식에 투자했고 처음에는 돈을 따서 명품을 사들였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고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이자를 막기 위해 제 예물을 훔치고 제 이름을 도용해 급전을 빌렸다고요. 그 말을 들은 최 여사의 얼굴은 잿빛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유라를 꾸짖는 대신 저를 애원과 위압감이 섞인 눈으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그래도 네 시누이 아니니 어린애가 철없이 저지른 일이야. 네가 돈 문제 잘 아니까 어떻게 빚 좀 없앨 방법 없겠니? 내가 부탁할게. 제발 이 일이 시끄러워지지 않게 해다오. 우리 유라 재벌가에 시집가야 하는데 이런 망신은 당할 수 없어. 저는 시어머니를 보며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딸이 중범죄를 저지른 이 순간까지도 그녀는 허황된 체면과 부잣집에 시집갈 미래만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1억이 작은 돈이라고 생각하세요? 제 서명이 위조된 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안정이 필요한 임산부인데 어머니와 유라가 제 인생을 빚더미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어요. 그 순간 회계사의 본능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무의미한 애원을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최 여사의 외침을 뒤로하고 방으로 올라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만약 유라가 서명까지 위조했다면 거기서 멈추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거의 사용하지 않던 개인 이메일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사는 이 아파트의 개인정보 변경 확인 메일이 수십 통 와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저희 부부 공동명의였지만 시어머니의 고집으로 그녀의 이름도 지분 일부에 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최근 한 달간 유라가 가족들의 우편물을 대신 받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옛날 비밀번호를 이용해 부동산 관리 앱에 접속했던 것입니다. 저는 유라가 부동산 중개인에게 보낸 메일 초안을 발견했습니다. 내용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거나 급매하기 위해 시세평가를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래층에서는 아직도 언성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지뢰밭 한가운데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유라의 SNS를 통해 그녀의 주변 인물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융계에 있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충격적인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유라가 만나던 그 재벌 2세라는 남자는 사실 부유한 집안의 딸들에게 접근해 가족의 재산을 빼돌리는 전문 사기꾼이었습니다. 보약 사건과 제 예물을 훔친 것은 그 남자와의 호화로운 데이트 비용을 마련하고 그의 눈을 속여 결혼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작은 연극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유라는 그 남자가 이미 자신의 약점을 잡고 있었으며 그가 바로 그 불법 사채업체의 배후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덮었습니다. 입덕과 분노가 뒤섞여 현기증이 났습니다. 저는 뱃속의 아기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가야, 엄마는 너를 위해 강해져야 해. 제가 아래층으로 내려왔을 때 남편은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고 최 여사는 진열장에 있는 귀중품들을 꺼내 모으고 있었습니다. 아마 유라의 빚을 갚기 위해 팔아치울 생각이었겠죠. 저는 계단에 서서 차갑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두세요, 어머니. 유라 빚은 1억이 아니에요. 실제 액수는 훨씬 더 크고 이제 그 대가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게 됐어요. 세 사람 모두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유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뭘 봤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갑자기 현관문에서 쾅쾅거리는 격렬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개 짖는 소리와 함께 낯선 남자들의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 여사님 댁 맞죠? 김유라 씨 어디 있습니까? 아,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돈 준비 안 됐으면 우리도 험한 꼴 보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 여사는 다리가 풀려 손에 들고 있던 도자기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순간, 저는 남편의 주머니에서 차가운 빛이 스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젯밤 그가 카메라와 함께 장롱에 몰래 넣어두었던 바로 그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단순히 어머니를 감시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넣어둔 것은 어떤 신호에 직접 연결된 특수 녹음기였고, 문 밖의 사채업자들의 목소리는 그가 더 잔혹한 속청을 시작하기 위해 기다려온 마지막 신호였던 것입니다. 쾅! 쾅!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마치 제 심장을 내려치는 망치 소리 같았습니다. 문 밖에는 건장한 남자들의 그림자가 어른거렸고, 희미한 휘발유 냄새와 함께 저속한 욕설이 들려왔습니다. 최 여사는 더 이상 집안의 어른으로서의 위험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등 뒤에 숨어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늘 당당하던 시누이 유라는 소파 구석에 웅크려 머리를 감싸준 채 현실로부터 도망치려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속이 메스꺼웠지만 분노가 그보다 더 강렬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그 침착함은 저를 안심시키는 동시에 그가 오랫동안 숨겨온 깊은 생각에 소름이 돋게 했습니다. 남편은 서두르지 않고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액정에는 작은 숫자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 여사를 보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아시겠어요? 이것이 바로 어머니가 유라에게 베푼 맹목적인 사랑과 방임의 대가입니다. 최 여사는 더 이상 카메라나 남편의 덫에 대해 따질 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제 인부복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겁에 질린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서윤아, 내가 잘못했다. 내 장롱을 뒤진 것도, 내 예물을 훔친 것도 다 내 잘못이야. 제발 우리 유라 좀 살려줘. 저놈들 보통 놈들이 아니야. 돈 없으면 이 집을 다 부수고 우리 유라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저는 이 기막힌 가족의 논리에 기가 막혔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저를 남보듯 하던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는 핏줄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쎄아매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 여사의 손을 뿌리치고 마치 범죄 재무제표를 감사하듯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유라가 제 예물만 훔친 게 아니에요. 제 서명을 위조해서 1억 원의 빚보증을 서게 했고, 심지어 이 집문서를 담보로 불법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넘기려고 한 사실도 방금 알아냈어요. 만약 오늘 우리가 제 앞으로 나올 출산 지원금으로 저 빚을 막아준다면 내일 우리 가족은 모두 길거리에 나앉게 될 거예요. 유라는 고개를 들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야, 그냥 잠시만 빌리려고 했어. 태민 오빠가 나랑 결혼하면 그 돈 다 갚아줄 거라고 약속했단 말이야.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유라 앞에 스마트폰을 내밀었습니다. 그 재벌 2세라는 강태민, 실은 부유한 집안을 노리는 전문 사기꾼이야. 네가 자랑하던 명품 선물들은 널 속여서 집문서에 도장을 찍게 하려는 미끼였을 뿐이라고. 문 밖에 소음이 멈추고 대신 쇠붙이가 철문을 긁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유라 씨, 내 재벌 남자친구한테 구해달라고 전화하지 그래? 아니면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내 늙은 어머니랑 놀아줄까? 그 말을 들은 최 여사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기절했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어머니를 소파에 눕히고 유라를 평생 잊지 못할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묻기만 했습니다. 어머니가 너한테 맡기신 집문서 원본 어디 있어? 유라는 떨리는 손으로 최 여사의 침실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서둘러 그 방으로 달려가 시어머니가 비밀의 공간처럼 여기던 서랍들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서랍이 텅 비어있는 것을 보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문서도 가족관계 증명서도 없었습니다. 대신 시댁의 재력을 증명하기 위해 서류를 가져간다는 유라의 메모만 남아 있었습니다. 유라는 어머니와 오빠가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을 왕자로 위장한 악마에게 바친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남편은 오히려 침착하게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는 녹음기의 버튼을 눌렀고 지지직하는 라디오 주파수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 서윤아. 난 나약하지 않아. 그저 저들이 모두 정체를 드러낼 때까지 기다렸을 뿐이야. 최 여사가 몰래 뒤졌던 그 장롱은 사실 첫 번째 보약이 사라졌을 때부터 남편이 설치해둔 완벽한 덫이었습니다. 그는 몰래 집문서에
초소형 위치 추적기를 부착하고 경찰과 협력하여 모든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바깥이 조용해졌습니다. 사채업자들도 뭔가 이상함을 눈치챈 듯 했습니다. 그들이 막 물러서려던 순간 골목 입구에서 요란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에서 비친 경찰차 경광등 불빛에 그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마치 죄인에게 심판을 내리는 판사처럼 보였습니다. 경찰을 본 유라는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남편이 막아섰습니다. 그는 지난 일주일간 장롱 밑바닥에 숨겨두었던 서류 뭉치를 유라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몰래 수집한 사기꾼 강태민의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자료였습니다. 바로 그때 유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액정에는 내 사랑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남편은 휴대폰을 빼앗아 스피커폰으로 전환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차갑고 잔인한 목소리는 방 안의 모든 사람을 얼어붙게 만들었고 남편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끔찍한 비밀을 드러냈습니다. 유라의 휴대폰에서 울리는 벨소리는 마치 저승사자의 노크 소리처럼 방 안을 섬뜩하게 채웠습니다. 남편은 망설임 없이 화면을 밀어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뱃속의 아기를 감싸 안았습니다. 작은 생명마저 곧 닥쳐올 폭풍에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화기 너머 한때 유라를 매료시켰던 감미로운 목소리는 이제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음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유라야, 오빠가 좋은 소식 전해주려고 전화했어. 네, 집문서 아주 깔끔하게 처리됐어. 나 지금 공항인데 우리 둘의 미래를 위해 잠시 해외에 나가 있으려고 거기서 얌전히 기다리고 있어. 자리 잡으면 바로 데리러 갈게. 아, 혹시 빚쟁이들이 찾아오면 나한테 전화하라고 해. 물론 이 번호는 이제 버릴 거지만 그럼 이만. 또 전화는 방 안의 모든 사람을 경악 속에 남겨두고 끊겼습니다. 유라는 마치 번개를 맞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름답던 얼굴은 지독한 배신감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남편의 손에서 휴대폰을 뺏으려 했지만 남편은 가볍게 피했습니다. 기절했다 깨어난 최 여사는 사위가 될 뻔했던 남자의 마지막 말을 듣고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해외라니! 집문서 처리가 끝났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녀는 떨리는 눈으로 유라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유라는 그저 옷소매를 찢을 듯한 소리로 울기만 했습니다. 태민 오빠가. 이민 수속에 필요하다고 해서 정말 몰랐어요. 저는 차가운 심장으로 서 있었습니다. 결국 두 상자의 보약이나 제 예물은 유라가 허황된 사랑 노름에 쓴 푼돈에 불과했습니다. 이 가족이 치러야 할 진짜 대가는 바로 이 집의 존폐였던 것입니다. 최 여사는 모든 힘이 빠진 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늘 체면을 중시하고 시골 며느리를 무시하던 그녀는 이제 금지옥 겹 키운 딸이 집안의 전 재산을 사기꾼에게 바친 현실 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무서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그는 모든 의심의 시작이었던 거실 장롱으로 다가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어젯밤 몰래 넣어두었던 것들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카메라나 녹음기가 아니었습니다. 경찰의 직인이 찍힌 수사 기록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 위임장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여동생을 보며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유라야, 내가 그 정도로 어리석어 보여? 서윤이의 첫 번째 보약이 사라졌을 때부터 난 이 집에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 개인정보 도용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경제팀과 협력해서 강태민 그놈을 오랫동안 추적해왔다. 유라가 그놈에게 준 집문서는 사실 내가 전문 기술로 위조한 가짜야. 진짜 집문서는 우리 모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달에 이미 서윤이 단독 명의로 돌려놨어. 저와 최 여사는 동시에 경악했습니다. 남편이 이토록 치밀하고 결단력 있는 사람이었을 줄이야. 그는 제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 작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 여사는 아들을 보았다가 저를 보았다가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당혹감, 수치심, 그리고 뒤늦은 후회 같은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오만함이 그녀의 입에서 사과의 말이 나오는 것을 막는 듯 했습니다. 반면 유라는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오빠가 어떻게 동생을 남처럼 대할 수 있어? 왜 엄마도 나도 아닌 저 여자 이름으로 집을 넘겨? 바로 그때 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험악한 사채업자들이 아닌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라를 사기 및 재산 갈취 혐의로 조사해야겠다며 연행했습니다. 남편이 집문서에 설치해둔 위치 추적기 덕분에 강태민은 이미 공항에서 체포된 후였습니다. 여동생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남편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무리 강한 척해도 제 손으로 동생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거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일 것입니다. 최 여사는 텅 빈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으리으리하던 3층짜리 집은 갑자기 쩍하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활짝 열린 장롱과 여전히 붉은 불빛을 깜빡이는 카메라를 보았습니다. 마치 벗어날 수 없는 진실의 눈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가 무너진 모습에 통쾌함이나 기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맹목적인 애정과 편견으로 스스로의 행복을 망가뜨린 한 인간에 대한 연민만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현명함이 아니었다면 지금쯤 우리는 길거리에서 차가운 비를 맞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혼자서 모든 압박을 견뎌낸 남편이 안쓰러웠고 물질로 저울질당한 가족의 정이 서글펐습니다. 가족 안에서 경계 없는 친절은 탐욕을 키우는 자양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자는 가정을 위해 인내할 수 있지만 그 인내가 결코 잘못에 대한 동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가족의 가치는 보약이나 금은보화 같은 사치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혹독한 유혹 앞에서 서로를 지켜주는 진심과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제게 다가와 제가 겪었을 모든 서러움을 보상하려는 듯 제 어깨를 꼭 안았습니다. 걱정하게 해서 미안해. 이제부터 이 집은 당신과 우리 아기 거야. 누구도 당신을 여기서 내쫓을 수 없어. 저는 남편의 눈에서 평온이 되찾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최 여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장롱으로 달려가 마치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장롱 바닥을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남편마저 깜짝 놀라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최 여사는 60이 넘은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광적인 힘으로 장롱을 파헤쳤습니다. 그녀의 손톱이 나무 바닥을 긁는 소리는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방금까지 상황을 주도하던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의 입술은 굳게 닫혔고 눈에는 가장 깊은 비밀이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듯한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배를 감싼 손을 떨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그토록 침착하던 남편을 저렇게까지 동요하게 만드는 걸까요? 장롱 바닥, 헐거운 합판 뒤에서 최 여사는 녹슨 작은 쇠상자 하나를 꺼내들었습니다. 일부러 숨긴 사람이 아니라면 결코 찾아낼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금은보화가 아닌 낡은 서류 뭉치와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본 순간 최 여사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허탈하고 비참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올려다보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우야, 네가 이 집에서 제일 똑똑한 줄 알았니? 네 마누라 앞으로 집 명의를 바꾸면 다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이것 좀 똑똑히 봐. 그녀는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낡은 종이들이 너덜너덜한 나비처럼 흩날렸습니다. 남편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의 숨소리는 마치 무거운 탑을 짊어진 것처럼 거칠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서류 한 장을 집어들고는 발밑에 땅이 꺼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무려 10년 전 남편이 막 사업을 시작했을 때 작성된 채무 보증 계약서였습니다. 원금은 몇 억 되지 않았지만 수년간 붙은 이자가 더해져 거의 20억 원에 달하는 거대한 빚더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사실은 채무자 이름이 바로 제 친정아버지였고 보증담보가 시골에 있는 저희 부모님 집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귀가 멍해졌습니다. 입덕과 충격이 뒤섞여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왜 10년 전부터 저희 아버지가 시댁의 빚에 얽혀 있었던 걸까요? 왜 남편은 제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걸까요? 저는 상처와 배신감 가득한 눈으로 남편을 보았습니다.
남편은 다가와 제 어깨를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윤아, 내 말 좀 들어봐. 10년 전에 우리 회사에 큰 위기가 왔었어. 장인어른께서 사위를 돕고 싶은 마음에 어머니가 소개해준 곳에서 몰래 보증을 서주신 거야. 믿을 만한 곳이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사실 그건 강태민 그놈 집안이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가족을 노리고 파놓은 함정이었어. 결국 제 결혼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중심에 놓인 치밀하게 계산된 거대한 체스판이었던 것입니다. 최 여사는 일어서서 더 이상 경멸이 아닌 잔인한 희열이 담긴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제 장롱을 뒤지고 보약을 훔치고 예물을 빼앗은 것이 탐욕 때문이 아니라 제 친정아버지가 만든 이 빚의 이자를 갚기 위함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먹는 보약 한 첩, 제가 가진 금 한 돈이 모두 시골집의 안녕과 맞바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도리를 내세워 저를 침묵하게 만들고 아버지의 명예를 이용해 저를 분수를 아는 며느리로 만들려 했던 것입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저는 숫자 뒤에 숨은 진실을 꿰뚫어보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던 회계사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가족의 목을 조르는 숫자들 앞에서는 눈 뜬 장님이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땀으로 축축한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이 빚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 경찰과 협력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강태민을 끌어내기 위해 친동생까지 희생시켰다고 했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집을 제 명의로 옮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최 여사가 아버지의 채무보증서 원본을 저희 부부를 통제할 마지막 무기로 숨겨두고 있을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남편의 초췌한 얼굴과 시어머니의 뻔뻔한 얼굴을 보며 저는 씁쓸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가족 간의 투명성이 없다면 사랑마저도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의 희생도 남편의 선의도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침묵이 악이 파고들 틈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집은 벽돌로 지을 수 있지만 가정은 오직 진심과 자존심으로만 지킬 수 있습니다. 여자가 겪는 출산의 고통 앞에서 필요한 것은 값비싼 보약이 아니라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함께 나누고 짊어질 수 있는 진실입니다. 최 여사는 계약서를 흔들며 만약 제가 유라를 구하고 빚을 갚기 위해 은행 대출 서류에 서명하지 않으면 이 계약서를 공개하고 당장 오늘 밤 시골집을 차압하게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남편은 멍하니 서서 마치 낯선 사람을 보듯 제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의 오랜 침착함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어머니, 너무하십니다. 그가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거실 창문에서 규칙적인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험악한 사채업자들의 소리가 아닌 이상할 정도로 차분하고 냉정한 리듬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깡마른 남자가 유리창 너머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강태민이 통화에서 자랑하던 것과 똑같은 노란색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자 최 여사는 비명을 지르며 두 번째로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녀의 눈은 공포로 크게 뜨여 있었습니다. 창밖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그녀가 10년 전 빚을 피하기 위해 죽었다고 신고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창밖에 서 있는 남자의 모습에 팽팽하던 거실의 공기는 소름 끼치는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최 여사는 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평소의 교활함이나 날카로움은 없었고 오직 극도의 공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현관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끼익하는 문소리는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메아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조명 아래 드러났을 때 숨이 거는 것 같았습니다. 고된 세월이 새겨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그리고 관자놀이를 가로지르는 긴 흉터. 그것은 10년 전 아버지가 산에서 실족사했다는 소식을 듣기 전 마지막으로 보았던, 제가 눈물이 마르도록 울었던 바로 그 흉터였습니다. 아빠 맞아요? 떨리는 목소리가 제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남자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랑과 고통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다가와 거칠고 굳은 살 박인 손으로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제 부른 배를 내려다보며 마치 제 마음속 폭풍을 잠재우려는 듯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 대신 이상할 정도로 안도하는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아버님,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오셨군요. 저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이 숨겨온 비밀, 그가 장롱에 넣어둔 장치들, 그리고 경찰과의 은밀한 협력은 단지 강태민을 잡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 아버지의 삶을 되찾아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최 여사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거야? 10년 전에 분명히 당신 차가 절벽으로 떨어지는 걸 내 눈으로 봤는데. 아버지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강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는 노란 봉투에서 최 여사가 내놓은 것보다 훨씬 더 새로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증오심조차 남지 않은 눈으로 최 여사를 보며 말했습니다. 10년 전 당신이 강태민 집안과 결탁해 서류를 위조하고 내 회사를 부도 직전으로 몰아넣은 사실을 내가 알아내자 당신들은 나를 제거하기 위해 사고를 위장했지. 하지만 난 운 좋게 살아남았고 한 산지기에게 구조됐소. 지난 10년 동안 난 죽은 사람처럼 숨어 지내야만 했소. 시골에 있는 당신 모녀를 지키기 위해서. 강태민 집안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알고 있었으니까. 진실은 제 머리에 쏟아지는 찬물과도 같았습니다. 제가 어머니라고 부르며 늘 도리와 자존심을 말하던 그 여자가 사실은 제 아버지의 죽음을 사주하고 지난 10년간 저희 가족을 고통 속에 살게 한 장본인이었던 것입니다. 최 여사는 미친 듯이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으며 봉투에서 마지막 종이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것은 최 여사가 과거 아버지를 속여 서명하게 한 보증계약서 원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최 여사가 저를 협박하는 데 사용한 20억짜리 계약서는 아버지가 사망한 후 그들이 이자를 부풀리고 조항을 멋대로 수정하여 만든 사기 문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수년간 최 여사는 남편과 제가 매달 드린 생활비를 바로 사기꾼 강태민의 배를 불리고 과거의 죄를 덮는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 으리으리한 집은 추악한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버지 곁에 서서 2년 전 출장길에 우연히 아버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고 맹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약한 남편 역할을 연기하며 집 명의를 제게 옮긴 것은 동생의 빚 때문만이 아니라 진실이 밝혀졌을 때 우리 모자가 법적으로 안전하게 기댈 곳을 마련해주기 위함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무너져 내린 최 여사를 보며 인과응보라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맹목적인 애정과 끝없는 탐욕은 결국 그녀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진정한 가치는 진실을 향한 끈질긴 투쟁에 있으며 효도란 부모의 잘못에 눈 감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지키기 위해 용감히 맞서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최 여사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증거 서류를 들고 문 밖의 경찰에게 가려던 순간 그녀는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미친 듯이 웃으며 아까 꺼냈던 쇠상자 속 흑백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얼어붙게 하고 남편마저 손에 들고 있던 장롱 열쇠를 떨어뜨리게 할 만큼 끔찍한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그 한마디는 10년 전 사고보다 더 끔찍한 과거의 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시노이 유라의 혈연에 관한 충격적인 비밀이었습니다. 최 여사의 외침은 마치 번개처럼 방 한가운데를 내리쳤습니다. 저 애는 김 회장의 친딸이야. 내 딸 유라랑 아버지가 같은 자매라고. 박정수 씨, 당신이 평생 이걸 숨길 수 있을 줄 알았어? 최 여사는 광기에 사로잡혀 울고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발밑에 세상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며 쓰러지지 않으려고 테이블을 꽉 붙잡았습니다. 김 회장, 최 여사의 죽은 남편이자 진우 씨와 유라의 아버지. 그 이름이 제 머리 위로 떨어지는 사형 선고처럼 울렸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제발 저 여자의 미친 소리일 뿐이라고 말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늙고 지친 얼굴을 떨군 채 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확답보다
잔인했습니다. 남편은 장롱 열쇠를 떨어뜨렸습니다. 쨍 하는 금소금이 공포스러운 정적을 갈랐습니다. 그는 제 어머니를 그리고 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경악과 혐오가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한 지붕 아래 살면서 저는 이 여자를 시어머니라 불렀지만 사실 그녀는 제가 얼굴도 모르는 친아버지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참고 견뎠던 시누이 유라는 저와 아버지가 같은 이복 자매였던 것입니다. 입덧으로 인한 메스꺼움이 끔찍한 혐오감으로 변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제 배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의 핏줄을 가졌을까? 사랑의 결실일까? 아니면 끔찍한 운명의 희생양일까? 최 여사는 제게 다가와 비뚤어진 미소로 말했습니다. 제 얼굴을 볼 때마다 과거 남편을 유혹했던 그 여자가 떠올라 증오심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분노를 제게 쏟아부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여 빚을 지게 하고 저를 굴욕적인 며느리로 만들고 보약과 예물을 빼앗으며 병적인 복수심을 채웠다고 했습니다. 제가 가난과 고통 속에서 자신과 유라를 시녀처럼 모시며 과거의 치욕을 씻어내길 바랐다고 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고통에 찬 목소리로 포효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제가 제 동생과 결혼하게 만드실 수가 있냐고요. 최 여사는 더 크게 웃었습니다. 너는 김 회장 아들이 아니야. 그저 그 사람을 붙잡고 이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내가 데려온 아이일 뿐이야. 오직 유라만이 이 집안의 핏줄이고 너희 둘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 남편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평생을 효자로 집안의 기둥으로 살아온 그의 인생이 사실은 한 여자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연극 속 장기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제야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과거 그는 제 친어머니의 가장 친한 친구였고 어머니는 유부남인 줄 모르고 김 회장에게 속아 저를 임신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불쌍한 그녀를 위해 제 아버지가 되어주기로 결심하고 최 여사의 추적을 피해 저를 데리고 시골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는 제가 평범한 삶을 살길 바라며 30년간 비밀을 지켰지만 운명은 저를 다시 이 집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저는 활짝 열린 장롱을 보며 남편이 왜 그 안에 카메라와 녹음기를 설치했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도둑을 잡으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집을 덮고 있는 거짓의 껍질을 한 겹씩 벗겨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가 넣어둔 것은 사기 사건의 증거뿐만 아니라 최 여사의 비정상적인 태도를 의심하며 몰래 진행했던 유전자 검사 결과서였습니다. 그는 진실이 저를 무너뜨릴까봐 두려워하면서도 저와 뱃속의 아이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이제 제 마음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분노도 증오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생을 희생한 아버지와 하루아침에 모든 정체성을 잃어버린 남편, 그리고 제 자신이 불쌍할 뿐이었습니다. 제가 보약이라 믿었던 것들은 사실 세대를 이어온 권력 다툼과 증오의 미끼에 불과했습니다. 이 집안의 화려함은 탐욕과 이기심이라는 쓰레기를 덮고 있던 얇은 포장지였습니다. 사람들은 혈연을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라 말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서로를 가장 잔인하게 고문하는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비밀은 결코 행복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저 모든 것을 파괴할 나를 기다리는 시한폭탄일 뿐입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핏줄이 아닌 가장 어려운 순간에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독서를 쏟아낸 최 여사는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장롱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너무 큰 충격에 심장이 견디지 못한 듯 했습니다. 남편이 그녀에게 달려가려던 순간 장롱 안쪽 카메라 뒤에서 희미한 연기와 함께 타는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강태민이 위조 서류에 심어둔 소형 위치 추적 장치에서 작은 스파크가 튀며 불이 붙은 것입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낡은 서류와 사진으로 옮겨붙어 과거의 모든 비밀을 우리 눈앞에서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장롱에서 피어오른 불길은 거짓의 마지막 잔재를 집어삼키는 맹수 같았습니다. 플라스틱과 낡은 종이가 타는 냄새가 숨막히게 방안을 채웠습니다. 아버지는 재빨리 코트를 벗어 불길을 눌렀고 남편도 정신을 차리고 소화기를 가져와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자욱한 연기 속에서 우리 각자의 얼굴은 고통스럽게 드러났습니다.
최 여사는 바닥에 누워 희미한 숨을 내쉬며 잿빛 연기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아마도 음모와 증오로 쌓아 올린 자신의 인생이 허무하게 타버리는 것을 보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이 입양하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남편은 본능적으로 어머니 곁에 무릎을 꿇고 구급차를 부르며 그녀의 옷깃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30년 넘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가족을 위해 모범적인 아들로 살아온 대가가 이토록 잔인한 배신이라니. 아버지는 휘청거리는 저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얘야, 이제 그만 보거라. 하지만 어떻게 외면할 수 있을까요? 저 여자의 병적인 분노의 근원이 바로 저 자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저는 불에 그을린 장롱을 보았습니다. 그곳에 있던 보약과 예물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최 여사가 증오하는 여자의 딸인 저에게 가하고 싶었던 착취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관계의 미로 속에서 투명성을 자랑하던 회계사인 제가 가장 어두운 혼돈의 중심에 서 있다는 역설을 깨달았습니다. 혈연의 진실은 저를 근친상간의 공포에서는 해방시켜 주었지만 신뢰라는 더 깊은 심연으로 저를 밀어넣었습니다. 남편은 무너진 얼굴로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서윤아, 내가 미워? 내가 당신을 이 지옥 같은 집으로 끌어들였어. 저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그 모든 폭풍 속에서 저를 지키려 한 사람을 미워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남편이 2년 전 자신을 찾아냈고 그때부터 이 모든 계획을 함께 준비해왔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최 여사와 유라가 가장 의기양양할 때 진실을 터뜨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최 여사는 들것에 실려 나갔습니다. 밖에서 경찰에게 연행되던 유라는 그 모습을 보고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제 뒤에서 걸어 나오는 아버지를 본 순간 유라의 비명은 목구멍에서 막혔습니다. 죽은 사람이 돌아온 공포는 체포의 충격보다 더 컸던 모양입니다. 구급차와 경찰차가 떠난 집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과거 자신의 비겁함이 최 여사가 수년간 활개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며 자책했습니다. 저는 아버지 곁에 앉아 30년간 그리워했던 혈육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진실은 고통스럽지만 거짓된 평화보다는 낫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도 제 옆에 앉아 제 손을 잡았습니다. 더 이상 우리 사이에 비밀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잿더미 위에서 두 사람으로서 새로운 미래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불탄 장롱 쪽으로 다가가 아무도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비밀 공간 구석에서 무언가를 집어들었습니다. 열에 그을린 낡은 가죽 서류 봉투였습니다. 아버지가 봉투를 열었을 때 그의 얼굴은 슬픔에서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진우, 서윤아, 이것 좀 봐라. 그가 내민 종이 한 장, 그 위에 적힌 법적인 문구들을 읽는 순간 저는 이 모든 비극을 설계한 남편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마지막 비밀 앞에서 다시 한번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손에 들린 종이는 연기 때문이 아니라 그 위에 적힌 냉혹한 법적 문구들 때문에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김 회장님의 조건부 재산 양도 계약서이자 추가 유언장이었습니다. 죽기 전 김 회장님은 자신의 친딸인 제 존재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했던 여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을 위해 이 집과 회사 지분 40%를 모두 박서윤 앞으로 남기는 신탁을 설정해 두었던 것입니다. 최 여사는 제가 결혼하여 첫 아이를 낳을 때까지만 그 재산의 관리인 자격을 가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조건은 바로 우리 모녀를 보호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저를 해하거나 재산을 빼앗으려 할 경우 모든 권한은 법적 대리인인 제 아버지 박정수 씨에게 즉시 이양된다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저는 거대한 회계 부정의 결정적 증거를 찾아낸 감사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최 여사가 저를 그토록 증오했던 이유는 제가 그녀의 남편의 마음을 빼앗은 여자의 딸이었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누리고 있는 부와 명예를 위협하는 가장 직접적인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보약을 훔치고 예물을 빼앗고 시골뜨기라며 모욕했던 것은 모두 저를 정신적으로 괴롭혀
제가 이 집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 제 발로 떠나게 만들려는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녀는 유라와 함께 빚더미 연극을 꾸며 제가 시댁에 평생 갚지 못할 빚을 졌다고 믿게 만들려 했습니다. 그녀가 제 물건들을 조금씩 빼돌린 거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딸과 함께 재산을 빼돌려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두 손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강도를 지켜왔다며 자책했습니다. 그는 최 여사가 몰래 변호사를 만나는 것을 보고 집에 소유권에 비밀이 있음을 직감했고 그래서 한 발 앞서 제게 명의를 이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김 회장님이 남긴 덫이 이토록 치밀하고 공정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김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 자신을 찾아와 제가 성인이 되어 가정을 이룰 때까지 이 비밀을 지켜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그리고 저에게 진우 씨 같은 좋은 남편이 생겼기에 그는 그동안 모든 것을 지켜만 보았던 것입니다. 저는 잿더미가 된 거실을 보며 이 모든 부귀 영화가 거짓과 증오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뱃속의 아기에게 결코 이런 어두운 비밀 속에서 살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공평한 심판은 내려졌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바로 그때 남편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병원이 아닌 최 여사의 변호사에게서 온 긴급 문자였습니다. 그 내용은 응급실에서 최 여사가 저지른 마지막 행동에 대해 알리고 있었고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의 손에서 울리는 진동은 연기 냄새 가득한 절망적인 공기를 갈랐습니다. 화면을 본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제가 다가가 본 문자 내용은 짧았지만 충격적이었습니다. 최 여사님께서 모든 사기 및 횡령 혐의를 자백하는 유서를 남기시고 연명 치료 중단을 요청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서윤 씨를 만나 진짜 비밀 금고 열쇠를 전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평생을 오만하게 살아온 한 여자가 마지막 순간에 이토록 극단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 하다니.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인과응보는 통쾌함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밤늦게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기계들에 둘러싸여 쇠약한 모습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낡은 구리반지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원래 김 회장님이 제 친어머니에게 주려 했던 약혼 반지였지만 그녀가 질투심에 빼앗았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비밀 금고 안에 김 회장님이 그녀와 유라를 위해 남겨둔 또 다른 유산이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이 평생 편안히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이었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 우리 모녀에 대한 증오를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최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끝없는 탐욕과 어리석음이 자신과 딸의 인생을 모두 망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제 보약을 훔쳐 유라에게 먹인 것은 결국 유라의 인성에 독을 먹여 파멸로 이끈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제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미안하다. 내 아이는 나처럼 증오 속에서 살게 하지 말아다오.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았지만 평생을 효도했던 아들의 애끓는 울음소리가 방을 채웠습니다. 한 달 후 우리는 그 집을 떠났습니다. 비록 제가 그 막대한 재산의 합법적인 상속인이 되었지만 그곳에는 너무나 많은 과거의 유령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햇살이 잘 드는 교회에 작은 정원이 있는 집을 사서 아버지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유라는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출소 후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신탁기금의 일부를 남겨주었습니다. 그것은 관용이 아니라 제 아이가 그 누구에게도 마음의 빚을 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저는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재산이나 지위가 아닌 진심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인내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남편에게 진실을 밝힐 시간을 주었고 정의가 스스로 목소리를 낼 기회를 주었습니다. 오늘 오후 저는 정원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직접 정성껏 달인 따뜻한 보약 한 그릇을 내왔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거짓의 쓴맛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단맛이었습니다. 멀리서 아버지가 이웃집 아이의 손을 잡고 산책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갔다고 생각한 순간 저는 옛집에서 가져온 최 여사의 낡은 회계장부 사이에서 검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에 적힌 낯선 이름을 본 순간 제 심장은 다시 한번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안한 노년의 청취자 여러분. 서윤 씨 가족의 파란만장했던 이야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진실은 때로 고통스러운 상처를 남기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을 치유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여성의 인내는 미덕이지만 반드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지혜와 명확한 경계가 함께해야 합니다. 때로는 침묵이 나약함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정의를 지키기 위한 힘을 모으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은 공평하여 인과응보는 조금 늦을 수는 있어도 결코 우리를 비껴가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선의를 얻은 것은 결국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과거의 얽매이기보다 용서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해방시키고 평안한 미래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가정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투명한 소통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이야기는 교육적인 메시지 전달을 위해 창작된 허구의 내용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큰 고통은 돈을 잃은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이의 믿음이 깨진 것입니다. 최 여사는 평생을 두려움 속에서 살았던 어쩌면 가장 불쌍한 인물일지도 모릅니다. 반면 남편 진우 씨는 말뿐인 약속이 아닌 결단력 있는 행동으로 가족을 지키는 진정한 가장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약이라는 상징은 우리 사회가 종종 육체적인 건강에만 치중한 나머지 정신과 도덕의 건강을 소홀히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인공 서윤 씨는 눈물로 호소하는 대신 자신의 지성과 전문성으로 역경에 맞서는 현대 여성의 강인함을 대변합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나 법적인 서류가 아닌 가장 힘든 순간에 서로를 이해하고 희생하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내일의 행복 혹은 불행의 씨앗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소중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노년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